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중국사의 흐름 잘 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사의 흐름에서 다루었던 국가들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수의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번 주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어떤 통치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의 통치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당의 통치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위촉오가 진으로 통일되고 후에 진이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세우면서 남북조로 갈라진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진나라가 동쪽으로 도망간 이후에 원래 진나라가 있던 곳에는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성립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사의 흐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초고의 3국이 위를 계승한 진에 의해 통일이 되었지만 유목민족들이 대거 내려왔고 이 유목민족에게 진은 수도를 빼앗기게 되면서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동쪽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을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나중에 강을 경계로 해서 위쪽에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그리고 남쪽에는 남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쁘게 적어주세요. 남쪽에는 동진이 있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왜 이 진나라는 유목민족에게 수도를 빼앗겼을까? 당시 위초고가 막 싸우는 시기에 이 유목민족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위초고가 막 싸울 때 더 힘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유목민족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위촉으로 통일한 진나라는 유목민족이 진나라를 비롯한 그 한족의 땅에 사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은 원래 저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대거 밑으로 이주해서 화북지역, 그러니까 한족이 살고 있는 곳이죠. 한족이 살고 있는 곳곳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 유목민족과 한족의 거주지가 일치하게 된 거예요. 일치하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나라가 정치를 잘했으면 유목민족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진나라의 해제라고 하는 황제는 쑥맥, 그러니까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숙했거든요. 굉장히 정치를 하기에는 힘든 인물이었죠. 이런 인물들이 즉위하면서 진나라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지러워져요. 이를 틈타서 유목민족이 수도를 빼앗고 그러면서 이 진나라가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면 지금 노란 색깔 이 영토가 한족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 민트 색깔 영토가 유목민족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진나라가 요 장안을 수도로 한 이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건강 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동쪽으로 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동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동진을 비롯한 한족이 있고 위쪽에 유목민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목민족이 나라를 여러 개 만든 5호 16국이란 혼란기를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북위는 5호 중에서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북이가 5, 16국을 통일하게 되고 북이의 한 황제였던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는 유목민족이었으나 현재는 한족의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으니 한족의 경제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농사를 짓지 않죠. 주로 목축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족의 땅,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됐으니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족으로 문화를 바꾸는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목민족의 그런 습관 문화가 아니라 한족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정책이 있었냐면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첫 번째, 나라의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는 평성이란 곳이었는데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낙양이라고 하는 한족의 땅으로 수도를 천도하고요. 두 번째,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세 번째, 선비족 고유의 풍습이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선비족, 유목민족이지만 한족으로 변신하게끔 효문제가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한 이 땅의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불교도 굉장히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당시에. 자, 반면에 남조는 어떤 상황이었냐? 동진이 나라를 개창을 했지만 동진이 무너지면서 여러 짧은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송나라에서, 제나라에서, 양나라에서, 진나라로 짧게 왕조가 변하게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왕조가 변하나요? 그 이유는 황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황제는 주로 잘 싸우는 무인 출신을 임명했어요. 누가 임명했냐면 그 나라의 귀족이 무인 출신의 황제를 임명했습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귀족의 힘이 황제의 힘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미약한 황제권 때문에 남조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남조는 요 밑에 성립했고요. 북조는 요 위쪽에 성립하고 있는데 원래는 평성이란 곳에 있었지만 효문제가 한화 정책을 하면서 러양이란 곳으로 천도를 했고요. 남조는 미약한 황제권 때문에 송에서 제로, 양에서 진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변하는 이제 불안정한 상황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화정책, 효문제가 추진한 한화정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도로 옮겼고요.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장려했고요. 일단 선비족 교회 풍습이나 언어를 금지했고 불교를 보호해서 그 결과 여러 대규모의 석구를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비족은 또 선비족 고유의 문화가 있고 이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효문제의 한화정책은 사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게 돼요. 결국 이 한화 정책의 결과 선비족 내부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요. 북이는 사후에 효문제가 죽은 다음에 분열하게 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게 약간 효문제가 이제 불교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전후로 만들어진 석굴이에요. 문성제 때 만들어진 석굴인데 문성제는 불교를 굉장히 부흥하고자 노력한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동진의 문화적인 특징 보면요. 동진은 북조, 남조 중에 뭐였죠? 그렇죠. 남조입니다. 북조는 황제권이 미약하고 누가 강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귀족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문화가 굉장히 꼽히고요. 이 귀족 문화가 후에 나중에 수나 당나라로 쫙 이어지게 되고 또 동진의 큰 특징은 뭐냐면 한족들이 화북 지방에 있다가
창장강 유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농업 기술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창장강 유역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화북지방에서 가지고 내려온 이 농업 기술과 그 다음에 이 땅이 합쳐지면서 농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동지는 농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북조와 남조가 성립해 있었고, 이 북조는 북이가 통일했고, 남조는 송제, 양진으로 정권이 계속 바뀌었다고 했죠. 자, 이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수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예요. 통일한 이후에 통치체제를 하나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세 개의 성과 6개의 부로 이루어지는 삼성육부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 가서 계속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제를 실시해요. 즉 시험을 쳐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나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추천제였어요. 그리고 귀족의 자제, 호족의 자제를 임명하게 될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과거로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정리합니다. 자, 중앙 집권,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기 위해서는 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세제도로는 조용조라는 제도, 토지제도로는 균전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뭐냐면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겠죠. 국가가 땅을 나누어 주면 백성들은 이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다시 적을게요. 제도는 조용조. 제도는 균전제. 요거는 땅을 나누어 주는 것. 누가? 국가가. 조용조는 백성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땅을 나누어 준 대가로 조용조는 백성은 이걸 납부하는 거예요. 어머, 또 지워졌네. 선생님 조용조만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조란 무엇인가? 조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주로 쌀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용은 뭐냐? 용은 노동력이에요. 국가에서 성을 쌓는다. 마을에서 몇 명 징발해와라 하면 나가서 성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혹은 군사적으로 내가 종군하는 거, 전쟁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조는 뭐냐면 공무를 얘기하는데 보통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진기한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우리 이번에 제사를 지내니까 사과 뭐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과 100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전제, 땅을 받는 대가로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재정을 확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조용조 중에 용은 노동력도 되지만 군사, 내가 병사로서 종군하는 것도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사력도 확충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부병제라고 불러요. 즉 뭐냐면 내가 농사 지을 땅을 받는 대신 병사로서 종군하는 거죠. 즉 농민과 병사가 일치하는 병농일치제가 바로 부병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나라가 바로 수라는 나라입니다. 조용조, 군전제, 그 다음에 부병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수나라가 정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동진이 있는
그 강남지방, 남조죠. 남조가 농업이 굉장히 잘 됐다고 했어요. 이 풍족한 곡식을 위쪽 화북지방으로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듭니다. 물길을 만들어요. 이 물길을 뭐라고 하냐면 대운하라고 합니다. 대운하. 이걸 만들어서 물길을 통해서 곡식이 혹은 경제가 그리고 정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의 사람들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전쟁을 한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죠. 고구려인데요. 고구려 원정을 수나라 문제, 수나라 양제 계속 나갑니다. 수나라 문제, 수나라 양제. 저도 계속 가요.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의 불만이 마찬가지로 아주 커지게 됩니다. 백성의 불만.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결과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나라는 589년에 성립해서 7세기 초, 그래서 약 길어봤자 한 30년, 25년쯤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나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대운하예요. 그래서 창천강이 있는 여기가 강남이고요. 동진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위쪽이 여기가 화북이거든요. 화북이 이제 부기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자가 옮겨갈 수 있게끔 여기가 남조고 여기가 북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만든 게 바로 대운하라는 것이고 수나라 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 보겠습니다.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당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나라 현종, 당나라 태종, 당나라 고조, 당나라 고종, 그 다음에 양귀비까지 전부 다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나라는 수를 멸망시키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통치 제도를 잘 정비해놨기 때문에 이 제도의 많은 것들을 계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육부제, 예를 들어서 과거제, 예를 들어서 균전제, 예를 들어서 조용조, 예를 들어서 부병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육부는 중앙정치제도고요. 과거제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죠. 균전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조용조고요. 부병제는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라고 했죠. 내가 농민으로서 땅을 받았으며 병사로서 종군해야 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삼성육부의 구조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삼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3개에서 결정된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된 바. 이것을 여기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전체적으로 크게 주, 아래 현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랑 같다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동래 구 무슨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 아래에 동을 두는 시스템 이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당나라의 행정 조직이었다. 이런 것들을 갖추었더라. 그렇다면 당나라는 어떤 역사를 보이고 있냐? 일단 당나라는 당나라 고조 때 성립이 돼서 당나라 태종, 그 다음에 고종을 지나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요. 전성기는 당나라 현종 때입니다. 개원의 치세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성기였는데요. 당시 수도인 장안은 인구 100만을 갖춘 도시였고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드는 개방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755년에 일어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난 때문인데요. 안사의 난에서 안은 알록산이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사는 사사명이라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난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겠죠. 요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당나라는 병농일치에 부병제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내가 농민으로서 땅을 받으면 반드시 병사로서 종군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어라? 문제는 줄 땅이 없어요. 이제 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땅을 안 받았는데 병사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안 싸워서 원래는 병농일치 부병제였지만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밑에 적을게요. 여기서 뭐로 바뀌냐면 모병제가 시작됩니다. 모병이라고 하는 거냐면 병사를 모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땅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사로서 일을 하면 뭘 주는 거야?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부병제였으나 여기서 모병제로 바뀌면서 이제 병농일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병사가 되면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병사를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병사로 등용된 사람이 이 알록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록산은 절도사로 임명이 되는데 당시 절도사는 당나라의 외부, 당나라의 외곽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외곽을 지키는 사람. 선생님, 외곽을 지키는 사람이 왜 필요한데요? 자, 이유가 있어요. 당나라가 영토가 아주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켜야 될 영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뽑아서 외부를 지키는 절도사를 앉히기 시작하고 이 절도사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알록산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이 엄청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이 알록산이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고 자기와 세력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쥐려고 하니까 난을 일으킨 게 알록산과 그다음에 그와 함께한 사사명의 난이에요. 이 난이 엄청났고요. 이 난으로 수도가 거의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당나라 황제도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고 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당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할 위기에 놓이는데 당시 이 안사의 난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이 화북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북과 강남 모두 다 중국인데 화북만 피해를 입고 강남은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강남이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은 보전이 되니까 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절도사들을 회유해서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이후에 절도사의 세력이 아주 많이 커지게 되면서 귀족들은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당나라의 전반적인 체제가 전부 다 무너지게 돼요. 어떤 체제냐? 아까 얘기했어요. 균전제. 땅을 나누어 준다고요. 땅을 나누어 준 대가로 뭐합니까? 세금도 거두고 병사로서 일해라 라고 했는데 더 이상 땅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네 갖고 있는 땅 너네 거로 인정해줄게.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선생님, 땅을 나누어 준 것도 소유권 아닌가요? 이때는 소유권이 아니에요. 빌려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장원제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게 뭐냐면 양세법이란 제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땅을 나눠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병사를 고용했어. 농민들이 병사로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농민들이 땅을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군대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집하기 시작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병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 넘어가서 보여줄 건데 균전제에서 장원제로,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그리고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큰 시스템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절도사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고요. 엄청난 모순 속에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난 이후에 크게 쇠퇴하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절도사가 강하면서 귀족이 약해지고 황제의 권력 또한 약해지거든요.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면 지나친 부패가 발생합니다. 그 부패를 견딜 수 없었던 황소와 같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7년에 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가 아까 영토를 많이 확장했기 때문에 절도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이 당나라 영토를 확장하면서 시행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미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지배를 하지 않고요. 자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뭘 설치하냐면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표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호부라고 합니다. 도호부가 총 6개 설치돼요. 그래서 6도부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안동도호부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나중에 신라가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뭘 해내냐면 삼국통일을 해내죠. 그게 바로 676년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영토를 확장했나? 지도를 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이래요. 당나라는 여기가 돌궐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돌궐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베트남에도 영향력을 조금 행사했고요. 그리고 토벌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계속 싸우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신라에도 결국 신라와 그 고구려 백제 장악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당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중요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탈라스 전투란 전투예요. 이 전투는 당나라 vs 아바스 왕조가 벌인 전투인데 이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 근데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나중에 요 비단길 요거를 잃게 돼요. 당나라가.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보고 이 파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당나라가 처음에 수나라로부터 만든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제도가 755년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바뀌게 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균전제.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면 그에 따라서 내가 토지 받았으니까 뭐 한다? 세금 낼게 하는 게 조용조라고요. 그리고 내가 농민으로서 토지를 받았으니까 내가 병사로서도 나갈게 하는 게 부병제라고요. 그래서 병사가 농민이기도 하고 농민이 병사이기도 한 병농일치 시스템이라고요. 하지만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사실 그 전부터 땅을 주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모병이 시작이 됐고요. 모병은 뭐라고 했어요?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급료를 받고 복무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소유한다. 그럼 소유하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고 그 세금이 양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은 땅을 대부분 잃고요. 귀족이 장원을 확대하게 되고 세금을 낸다면 여름과 가을만 나누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사의 난을 계기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끊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되게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5분만 조금 더 참고 해보겠습니다. 당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귀족적이에요. 왜냐하면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 때부터 귀족 집단이 정권을 주도하고 이 문화를 주도하거든요.
귀족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당삼채라고 하는 도자기예요. 이 도자기가 귀족 문화의 대표적인 건데 황색, 갈색, 녹색,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당삼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는 시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백과 두보가 있었습니다. 당삼채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볼게요. 당나라 때 널리 시작된 톡이고 황백색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삼채라고 불렸다. 무덤에 부장하는 용도였고요. 귀족들이 무덤을 사치스럽게 꾸미면서 이것도 굉장히 활발해졌다. 하지만 안사의 난으로 절도사가 성장하고 귀족이 되고 몰락했다고 했죠. 그래서 귀족 문화가 당나라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귀족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잠깐 언급했는데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각국에서 온 외국인이 장안에서 활동을 하도록 허락해줬고요. 또 외국인을 위한 전용 과거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과거가 뭐였냐면 빈공과라는 과거고 이 과거에 최치원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의 물품도 유행했고 종교도 들어왔는데 이슬람교도 들어왔고 조로아스터교 등장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기억날 겁니다. 어떤 나라의 종교였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종교였습니다. 요거는 당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숙천무의 둘째 아들인 장외태자 묘의 벽화인데요. 예빈도라고 하는 벽화인데 동로마 사신도 보이고요. 이분. 말갈 사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혹은 신라 사신으로 유치된 사람도 보입니다. 자, 이 당나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당이고요.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당나라는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신라는 동맹을 맺어서 676년에 삼국 통일을 이뤄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삼국과 당나라가 교류하고요. 또 이 교류한 사실들을 옆에 있는 또 일본에 전해주게 되면서 당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삼국과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당나라 정복한 베트남,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베트남에도 전파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여기에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린 이거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한자, 그리고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율령, 이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중국의 한자를 한반도에서는 이두로, 일본에서는 가나로, 베트남에서는 쯔노 문자로 수용을 합니다. 율령 반포 들어봤죠? 소수리망, 고이왕, 그 다음에 버풍왕, 이런 왕들이 우리나라에서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데 다이카 게신이라고 해서 율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이 율령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죠. 선생님, 율령이란 뭔가요? 자, 율령이란 율은 행정법, 령은 형법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한 나라에 법을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중국엔 법이 뭐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죠. 땅을 분배한다. 균전제. 분배하면 세금 낸다. 조영조.
세금도 내고 병사로서 공부하는 부병제 이런 틀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율령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일본에 전해졌다는 거죠. 유교 베트남에 전해지고요.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죠. 전해져서 유교의 책들을 공부하고 문묘 같은 것들도 종교가 문묘 유교적인 제사 행사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죠. 불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에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동아시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라는 거죠. 꼭 이 네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한자는 일본에선 가나로, 일본이 받아들인 이 불교,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게 있죠. 발해의 석등, 절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종묘대제, 이거 유교죠.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문묘, 전부 다 유교. 이거는 불교. 이거는 한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형벌 중에 하나인 태형. 율령이죠. 형벌이니까. 령이 형법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의 신라에서 촌락 문제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세금은 얼마를 걷는다. 그 다음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지방을 조사한다. 조사는 몇 년 단위로 한다. 여자가 몇 명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나무는 몇 그루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는 게 촌락 문서거든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 내용들의 역사적으로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호흡이 너무너무 길었죠? 잘 모르겠는 부분은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이랑 또 디딤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학습지 완성해 봅시다.